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 안타까운 사건. 2. 삼성에게 절호의 기회. 3. 기술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 산업에서 극히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및 다른 기술 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C의 공장 화재로 인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다면 이는 다른 기업 및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과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 라인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TSMC의 화재 사건은 대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TSMC는 대만의 주요 경제 주체 중 하나이며 대만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TSMC의 화재로 인해 대만의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만 정부와 기업들이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에 대만은 자연재해로 힘들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대만은 태풍 링링과 링링이 영향을 끼치며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침수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대만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구조 작업과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대만은 많은 자연재해에 직면해 왔습니다. 2018년, 대만은 지진과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태풍 모랴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전역을 강타한 대지진, 심지어 연속적으로 찾아온 지진의 여파로 대만 전역은 죽음의 위기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 때문에 삼성전자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 위치한 TSMC가 이 지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삼성전자가 급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만을 뒤흔든 지진 강타의 현 상황과 반도체 시장에서 승기를 잡게 된 삼성전자의 모습에 대해 배드민턴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 심각한 대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수 중 하나가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장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리. 경기를 멈춘 선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개를 위로 치켜들었는데요. 그 순간 외부에서 우지끈 소리와 함께 가판이 무너지기 시작. 선수들을 향해 그대로 덮치며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을 덮치는 가판의 위력은 상당했죠. 급하게 자리를 피한 선수들은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에 놀라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건물이 무너졌는지 깨달았다고 하죠. 비단 그들이 경기하고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만이 아니라 대만 지역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대만에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은 대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규모 5 지진은 당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4일을 지나도 여진이 계속해서 대만을 덮쳤습니다. 최대 규모 6.8에 이르는 지진이 대만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끊이질 않는 것인데요. 올해 3월 한 차례 지진 피해를 겪었던 대만 입장에서는 찾아온 지진에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부 타이둥현 츠상향에서 발생한 지진과 더불어 타이둥현 관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평균 6.4를 넘는 지진 충격이었으며 이 외에도 73차례의 전조 지진이 대만을 덮쳤습니다. 규모 3 이상의 여진도 70여 차례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화련 위리 지역 1층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3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8명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부 화련 동리 지역에 위치한 기차역 플랫폼이 무너지는 한편 화련 지역 다리 2곳이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초등학교 건물 일부까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벌어졌습니다. 11일 기준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46명으로 집계되었으나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토사로 인해 갇힌 대만 국민들을 구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로 인한 피해자까지 통계에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전은 물론이고 기차 탈선도 벌어졌습니다. 남부 가오승과 타이난 지역에서 정전과 수도관 파손 현상이 일어났으며
대만 철도 당국에 따르면 북부 지룸 치두 지역에서 남부 핑둥에 이르는 상하행선 열차가 모두 연착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만 중앙정부는 타이둥 지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전면적인 피해 조사와 구호 물자 지급에 나설 것을 명령하며 차이 잉원 총통 역시 컨트롤 타워의 모습을 드러내 국가기관 산업의 문제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과의 갈등 상황이 높은 가운데 대만에 벌어진 사건은 대만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었는데요. 특별히 차이 잉원 총통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거점 시설이 밀집해 있는 TSMC 건물에도 이번 지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TSMC 역시 이번 지진으로 쏠린 이목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지진으로 대만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TSMC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장 설비 확충은 물론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설사 대만을 흔든다고 해도 작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TSMC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올해 3월에 이어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공장 운영 및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올해 3월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6.6 지진으로 인해 TSMC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진 발생 이후 대부분의 반도체 공장 설비가 중단되고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TSMC는 공장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운영 재개를 조만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세밀한 운영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 특성상 한번 가동이 멈추면 멈춘 시기 전후로 제작된 반도체 제품은 폐기를 해야 하는데요. 미세한 흔들림이나 영향에도 반도체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멈춘 순간부터 다시 가동되기 직전에 사용된 웨이퍼와 소재들은 전부 TSMC의 손해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TSMC 입장에선 견디기 힘든 손실이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해지면서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대만이 웨이퍼와 재료 수급도 빠르게 할 수 없어서 결국 경쟁사와 생산 공정 차원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만의 지진이 호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특히 3나노 반도체로 차후 IT 반도체 점유율 경쟁을 소수점 단위로 펼치고 있기에 대만 지진은 TSMC로선 난감한 일인 상황. 당연히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TSMC는 지진 전후로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대만 전자기기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직원 대피가 발생했다고 증언했으며 TSMC에서 공장 가동을 중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어라이스 게에리스의 제이슨 디치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TSMC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혼란이라고 주장하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연막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이번 혼란을 감추려는 듯 TSMC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외부에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대만 TSMC는 남부 가오승 공장 건설 소식을 알리며 올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작년 11월 가오승의 7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공정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요. 지진 전후로 가오승 공장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경쟁자인 삼성전자 깎아내리기 역시 진행되었죠. 대만 최대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기고문을 통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열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3-5년 안에 TSMC를 삼성은 쫓아오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 TSMC가 투자하는 금액이 여전히 엄청나며 이를 따라잡는 것에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올해 기준 TSMC 투자액은 440억 달러, 6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은 그에 비해 낮은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죠. 작년 기준 TSMC와 삼성 격차는 2.5배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벌어진 격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죠. 또한 3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미리 발표했지만 TSMC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딱히 앞선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정상에 빠르게 도달한 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물건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기며 삼성전자의 과장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죠. TSMC의 웨이 총재 역시 삼성전자를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상품 설계 능력이 있는 TSMC는 상품을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쟁자와 다르게 우리는 고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 삼성전자를 겨냥한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죠. 이와 더불어 3나노 공정만이 아닌 2나노 공정 레이아웃을 꺼내들며 TSMC의 기술 수준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공장 중단 소식을 감추는 것도 모자라 지진 피해를 애써 감추려는 모습에 많은 IT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펼친 TSMC의 갑작스러운 태도에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조바심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TSMC는 흔들린 상황. 반도체 사업과는 별개지만 TSMC 반도체 공장과 근처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TSMC가 무사한 것이 이상하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요. TSMC와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인 트렌드포스는 지진 피해로 유지 보수는 물론 공장 가동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디스플레이 공정 역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기에 이 공장은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TSMC가 멀쩡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어렵다는 대만 언론의 분석도 등장했죠. 자랑스럽게 자신의 건재함을 알린 것과 달리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는 TSMC. 삼성전자는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차근차근 1위 자리 추격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데요. 대만 지진으로 일어난 반도체 경쟁 지각 변동의 결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IMEC의 루크 반데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2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팩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3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팩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사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팩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IMEC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ME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팩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팩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의 핀팩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넘은 핀펫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펫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펫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 펫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 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B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달리고 있는 한국 전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최후방까지 달리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현대로템의 전차. 언제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나 싶겠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대로템의 전차는 전차, 탱크가 아닌 전차, 트레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동열차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병력들을 수송하며 우크라이나의 핏줄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슬픔에 잠겨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국제 전차의 문이 열리자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잊고 감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초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 현대로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폭격에도 물러나지 않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려 우크라이나의 깊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2 전차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동열차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폴란드에 한 척의 화물선이 도착해 10대의 K2 전차와 24대의 K9 자주포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겨우 4개월 만의 일이었죠. 당시 폴란드 대통령까지 자리에 참석해 기쁨을 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배에서 또 다른 화물이 실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준비한 또 하나의 전차 바로 12대의 트램이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하게 될 전동열차 트램이 K2, K9과 같은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폴란드 전체를 한국제로 도배할 생각이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탱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현대로템은 열차, 전동차 분야에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예전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 37개 국에 열차와 전동차를 수출해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전동열차들이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교통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전차들이 국가의 핏줄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현대로템의 전차가 달리며 피난민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역외군속용으로 쓰이던 전차들이지만 전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현지에 남아 열차를 수리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었다고 합니다. 땅이 넓고 도로망이 열악한 우크라이나의 특성상 도시 간 교통의 대부분을 철도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하며 최우선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기반 시설 중 하나가 철도 수송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철도망은 여전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크라이나의 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함락 직전까지 갔었던 지난 3월 피난 명령이 떨어졌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대로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열차를 수리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대로템 현지 근로자들과 우크라이나 철도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의 지붕, 전기, 브레이크, 견인 장비, 휠셋 형성 등을 포함해 15주간 많은 수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수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남아 도움을 준 현대로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철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난하지 않고 남아있다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철도청 직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할 수 있었고,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끊임없이 물류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과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한국인들이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독일 방송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철도망을 제2의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도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철도는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철도 기술자들은 열차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세상이 굶주리지 않도록 화물을 운송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철도망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에 있어 큰 행운이었다며, 여기에 한국 기업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0년 현대로템이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90량 중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단 2년 만인 2012년에 완납하며 신뢰를 얻어냈었습니다.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청 산하 차량 운영기관인 URSC와 648억 원 규모의 전동차 90량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폭설이 잦은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후의 특성상 철도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한국의 혹한에 익숙한 현대로템 기술진들은 운행 환경에 맞춰 장치별로 동절기 특별 점검 프로그램을 동해 우크라이나의 혹한에서도 이상 없이 열차가 운영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기술자들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증명한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시작으로 북동부 주요 도시 카리코프, 돈바스 최대 도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운영될 전동차를 공급하며 기존 낙후된 전동차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당시 납기가 상당히 촉박했었지만 계약을 수주한 회사 중 유일하게 납기일보다 빠르게 전차를 납품한 기업은 현대로템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이 현대로템 전동차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연결에 나섰었는데요. 폴란드 국영철도 기업 PKP와의 공동협업을 통해 폴란드 푸셰미실과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달리며 두 나라 사이를 이어주었었죠. 전쟁이 발발한 지금 현대로템의 전동차는 승객 대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뢰를 보증받은 현대로템의 열차들은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최전방인 쇼스타카에서부터 최후방인 리비우까지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에 집과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최고급 열차 인터시티 플러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인터시티 플러스는 열차 안에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영화관과 최신식 카페까지 갖춘 최고급 여객열차로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방산 분야만큼이나 인정받고 있는 현대로템의 열차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에 수출되어 도시를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사업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로템 외에도 프랑스, 중국, 일본 철도 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캐나다에 2,6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도맡은 적이 있는 현대로템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현대로템이지만 역시 가장 잘 만드는 건 전장을 누비는 전차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에 1차분이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K2 2차 물량이 이미 배에 실려 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K3 3차분 역시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현대로템 관계자들도 제대로 들은 게 맞냐며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방산 스피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2 전차보다도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1차 24문에 이은 2차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적을 준비 중인 K9 3차분 물량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다면 한국이 폴란드에 약속했던 2023년 K9 48문을 전부 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단 한 달 만에 약속했던 K9 자주포를 전부 준비한 것이죠. 아무리 신속한 납품이 장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한국군에서 쓰던 걸 빼돌린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 도착한 K2, K9은 모두 공장에서 갓 나온 반짝거리는 신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납품의 품질까지 보증하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한국을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걸 싫어하는 민족의 빠른 일처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활약상에 박수를 보내봅니다.